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여기는 24시간 전기가 안 끊긴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돌아온 대답이 너 간첩됐냐였다면 이게 그냥 웃긴 얘기로 들리십니까? 한 탈북 여성이 있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한테 한국이 좋은 이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문자로 적어 보냈어요. 첫째, 하루 24시간 전기가 안 끊긴다. 둘째,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10가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반응이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간첩이 된 거 아니냐? 엄마는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제발 한국에 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아들들 좀 이해시켜달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만 잔뜩 적어보낸 목록인데 왜 온 가족이 벌벌 떨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수돗물이 나온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간첩의 신호처럼 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국 참 좋은 나라죠? 하고 훈훈하게 넘길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10가지 목록을 뒤집어서 세 겹으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표면에 뭐가 있고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고 그게 결국 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북한에서는 노동에 동원되는 돌격대에 나갈 때 열흘을 간다고 하면 자기가 먹을 쌀 열흘치를 직접 짊어지고 갑니다. 나라가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그 사람 밥까지 그 사람한테 지웁니다. 자, 이 장면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목록을 처음 보면 딱 한국 자랑처럼 보입니다. 전기, 수돗물, 자유. 근데 한 칸만 옆으로 옮겨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한국을 자랑하는 목록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한테 뭘 안 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적어놓은 고발장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탈북민 인터뷰 영상들이 대부분 아이고 감동이다. 역시 대한민국 하는 국뽕 콘텐츠로 소비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그냥 스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10가지를 그대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봅니다. 표면. 이 집에 뭐가 없었나? 동기? 왜 없고? 왜 그걸 숨기나? 그리고 결과,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이 순서로 갑니다. 자, 표면부터 봅니다. 이 가족이 남한에서 처음 배정받은 집에 들어간 날 이야기예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쓰던 살림이 집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집이 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간부집보다 지금 이 집이 더 좋다는 거예요. 탈북민한테 나라가 내준 집이 북한 고위 간부 집보다 좋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이미 두 나라의 격차가 다 들어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피곤한 아내는 골아떨어졌는데 남편은 아내가 잠든 뒤에 혼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대요. 왜? 이게 진짜 우리 집이 맞나? 우리가 진짜 서울에 정착한 게 맞나? 믿기지가 않아서 신기해서 잠이 안 와서 밤거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센터에서는 살림을 아예 다 차려놨습니다. 텔레비전, 청소기, 그릇, 그리고 하루 이틀 먹을 쌀이랑 기름까지 딱 배치해놨어요. 부모 형제도 안 해주는 걸 나라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해준 겁니다. 이 언니는 북에서 언니 집에 얹혀 살다 나왔는데 정작 피부치들은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 다 챙겨놨으니 눈물이 났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나중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고 나서 상점들을 둘러보니까 그때 하나센터에서 받은 그 그릇, 그 숟가락이 알고 보니 제일 비싼 축에 드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싼 거 쥐어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줬던 겁니다. 두 번째, 부엌하고 물입니다. 북한 부엌은 불을 뗍니다. 장작대고 불 피워서 밥하는 구조예요. 여기 오니까 가스 하나로 다 끝납니다. 딸깍, 그걸로 끝이에요. 물은 더 심각합니다. 북한 집엔 물통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물이 아무 때나 안 나오니까 물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받아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통이 없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 더운 물이 그냥 나오니까 받아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언니가 한 말이 저는 제일 오래 남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80을 먹어도 찬물 더운 물 나오는 걸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걸, 그런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한평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쌀입니다. 이거 사소해 보이는데 들어보시면 사소하지가 않아요. 북한 쌀에는 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돌을 골라내는 통, 쌀박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언니가 그러는데 손님이 오면 더 신경 써서 쌀을 3번, 4번을 잃어서 돌을 골라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골라내도 꼭 그 돌 하나가 손님 밥그릇으로 간대요. 손님한테 돌이 씹히지 않게 하려고 몇 번을 씻고 또 씻는 게 그 집 살림의 기본이었던 겁니다. 한국에 와 보니 쌀에 돌이 없습니다. 쌀밥도 필요 없어요. 정미소에서 바로 도정을 해서 나오니까 돌이 섞일 일이 없는 거죠. 언니 말이 쌀밥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는 나라가 다 있구나 싶었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이름도 없는 일이 누군가한테는 평생 처음 보는 신세계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족이 남한에 온 게 12월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게 12월 5일입니다. 북한 같으면 그때는 눈이 이만큼 쌓여서 푸성기라는 건 구경도 못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한겨울에 상추가 있고 배추가 있습니다.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언니한테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계절 없이 사시사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 우리한테는 12월에 상추 한 봉지 사는 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야. 북한이 그냥 못 사는 가난한 나라라서 그런 거 아니냐. 개발이 덜 됐으니까 물도 안 나오고 쌀에 돌도 섞이는 거지. 뭐 특별한 얘기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설명으로는 도저히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난은 물건이 없는 건 설명해요. 근데 가난은 가족들이 수돗물이 나온다는 말을 아예 못 믿는 건 설명을 못 합니다. 가난은 한국은 전기가 안 끊긴다는 문자 한 통을 간첩 신호로 읽는 건 설명을 못 해요. 이건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증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살다 온 이 언니 본인이 찬물, 더운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게 나오냐고? 나도 이해가 안 됐다고 직접 말해요. 40년, 50년을 그 안에서 산 사람조차 못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가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노동구조입니다. 아까 기억해 두시라던 그 장면, 돌격대 나갈 때 자기 쌀 열흘치를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 아니 한번 보세요. 나라가 사람을 열흘 동안 동원해서 부려먹는데 그 사람 먹을 밥은 그 사람이 지고 갑니다. 나라 일을 시키면서 나라가 밥을 안 줘요. 그럼 그 밥은 원래 누가 줬어야 됐을까요? 국민이 자기 노동을 바치고 자기 쌀까지 바칩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그렇게 짜놓은 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 국민을 동원하면 최소한 밥은 먹입니다. 군대를 보내도 군대가 밥은 주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동원은 국가가 하고 부담은 개인이 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면 국민은 나라를 위해 일할수록 자기 곳간이 비는 구조에 갇혀요. 열심히 할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이건 그냥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공포입니다. 언니는 북한에서 몇 점을 했는데 물건을 어떻게 팔았느냐. 손 하나 겨우 들락거릴 만한 요만한 문만 딱 열어놓고 그 틈으로 돈 받고 물건 내줬답니다. 왜? 강도가 많으니까. 도둑 맞을까봐 문을 그렇게 좁게 막아놓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그 습관이 몸에 밝혀서 여기 와서도 안 지워집니다. 이 언니가 한국 마트에 가면요. 카트를 처음 봤을 때 저건 돈 주고 사는 물건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트 진열대를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저걸 저렇게 다 꺼내놓으면 마음 나쁜 사람이 그냥 가져가지 않을. 물건이 흔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절대 안 하는 걱정을 이 언니는 아직도 합니다. 없이 살고 법 없이 산다는 게 사람 신경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소심한 성격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이른바 꽃제비들이 휙채 가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내 손 닿는 데 딱 두고 좁은 문틈으로만 주고받는 게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여기 마트는 손님이 알아서 카트에 담고 알아서 계산해요. 물건을 손님 손에 다 맡겨놓는 이 구조 자체가 저쪽에서 온 사람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신뢰인 겁니다. 물건이 흔하고 훔쳐가도 사회가 감당이 되고 훔치면 잡힌다는 믿음.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성립하는 풍경이에요. 우리는 그 3가지를 공기처럼 깔고 삽니다. 셋째, 이게 핵심입니다. 정보 통제. 행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언니가 북한에서 한국산 행주를 몰래 팔았답니다. 근데 팔 때 이거 한국 거다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여술 행주라고 부르면서 팔았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팔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한국 행주로 닦으면 다른 행주로는 안 지워지던 얼룩이 싹 지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았다고 해요. 여기서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 체제는 그냥 물건을 막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바깥에 있다는 그 암 자체를 단속합니다. 한국 행주가 얼룩을 싹 지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워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그 질문이 풀리기 시작하죠. 왜 한국은 전기가 있다는 말이 간첩의 신호가 되는가? 바로 이 기계가 그 말을 위험한 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언니한테 마트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였냐고 물었더니 그 많은 물건 중에 눈이 간 건 딱 행주 하나였대요. 왜? 그것만 자기가 아는 물건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서 뭘 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아예 눈길이 안 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물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관심이 안 생긴다고. 결핍이 오래되면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좋은 걸 눈앞에 갖다 놔도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욕망마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통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뺏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국민한테서 빼앗은 건 쌀도 아니고 전기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빼앗은 거예요. 이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왔지만 잘 살아봐야 평양만큼이겠거니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평양이었으니까. 그런데 와보니 하늘과 땅 차이였답니다. 이 말이 그냥 감탄이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한테는 우물의 동그란 하늘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평양이 그 우물의 테두리였던 거예요. 테두리가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한테 수돗물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신화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게 세상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그건 옛날 철학책 속 비유가 아니라 지금 저기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체제의 진짜 상품이에요. 물건을 안 주는 것보다 바깥을 못 보게 하는 게 이 체제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언니가 적어보낸 그 10가지 목록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유들이 사실은 층이 다릅니다. 전기, 수돗물, 돌 없는 쌀, 이건 몸으로 사는 층이에요. 먹고, 씻고, 자는 생존의 층.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입의 층입니다. 자유의 층이에요. 그리고 해외를 나가보고, 운전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 존엄의 층입니다. 북한은 이 세 층을 전부 막아요. 몸의 층에서 굶기고, 입의 층에서 입을 막고, 존엄의 층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는 잡다한 자랑 목록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조건들을 아래에서 위까지 쭉 적어놓은 목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칸, 존엄의 층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바닥이에요. 이 언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갔습니다. 왜? 대학은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데 장애인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적이 아니라 몸을 이유로 자릅니다. 국가가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이 나라의 인재 축에 낄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얹힌 채로 이 언니는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언니 대한민국에 와서 50이 넘은 나이의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4년을 공부해서 올해 3월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56세 대학 졸업입니다. 평생 못 풀었던 그 응어리가 그때 풀렸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따서 직접 운전을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관에 출근을 해요. 비장애인들하고 나란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할 때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배웠고 마음은 지금 10대, 20대 같답니다. 딸하고 괌에도 가고 태국에도 다녀왔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요. 이제는 장애인 탁구를 배워서 휠체어 탁구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게 목표랍니다. 사실 이 언니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한국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으니까 너도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속으로 이랬대요. 내 나이가 쉰인데 몸도 이런데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비장애인들 틈에서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그 기분이 말로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다. 다 잃어봤다고. 옆에서 듣던 사람이 아직 반도 못 누리신 거라고 하니까 언니는 웃으면서 자기는 다 누렸다고 합니다. 쉰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인생을 다 누렸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딸은 지금 서울여대에 다닙니다. 북한에서 딱 10년만 버텨보자고 넘어온 사람이 이제는 몇십 년을 더 살 이유가 생긴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몸, 같은 머리예요. 한쪽 나라는 이 사람한테 너는 안 된다며 산채로 묻었고 다른 쪽 나라는 이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코리아의 차이는 높은 빌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느냐 마느냐 딱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딸이 간첩된 거 아니냐고 겁먹었던 가족, 한국에 있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 이제는 그 반응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가족은 모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너 간첩됐냐는 그 공포는 그 체제가 사람 머릿속에 찍어놓은 지문이에요. 좋은 거 좋다고 말하는 것조차 위험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면 좋은 소식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언니한테 아들들 좀 이해시켜달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뭉클합니다. 이건 벽 너머로 진실을 몰래 넘기려는 한 엄마의 손짓이에요. 자식들이 저 바깥 세상을 조금이라도 믿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언니가 적어보낸 그 10가지 목록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 밧줄이었어요. 내가 이제야 알게 된 이런 게 진짜로 있더라 하는 것들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적어서 벽 너머로 던진 밧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10가지를 매일 씁니다. 전기, 수돗물, 돌 없는 쌀,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목록으로 적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씁니다. 이 언니가 그 목록을 적을 수 있었던 건 없이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잃어본 사람만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목록은 사실 저 언니가 우리 대신 적어준 목록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남기고 싶습니다. 이 언니가 탈북한 지 8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저쪽은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언니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짧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70, 80 된 노인들이 찬물 더운 물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불과 200km 저쪽에서요.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다가 다른 쪽에서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발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한 인간을 얼마짜리로 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그냥 한국 좋은 나라네 하고 훈훈하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 10가지 목록이 진짜로 뭘 말하고 있는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댓글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저 밧줄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일입니다.